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저만큼 고민한 분이 없을 걸로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왜 고민을 했는지 다들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사연을 쓰기 시작한 지금도 이 사연을 제가 끝까지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쓴다고 해도 보내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도 일단 써보기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지는 10년쯤 되었고,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나만 낳으려고 하나만 낳은 건 아닌데, 삶에 치여 살다 보니 둘째를 가질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네요. 요즘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다 돈인 시대잖아요. 저희 생활이 원래부터 힘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도 굳이 따지자면 여유로운 편에 속하는 집안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여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녔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사업병에 걸린 남자는 절대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여느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말이죠. 저는 남편의 그 태도와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하고 싶은 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걸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어린 시절부터 딱히 다른 꿈이 없이 공부하고 성적에 맞춰서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좋다는 회사를 골라서 지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으니까요. 사실 남편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꿈이 없이 주어진 것만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사는데 남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선뜻 그러라 했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놀랐던 것 같아요. 자기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야기한 건데 제가 너무 쿨하게 그러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나름대로 괜찮게 풀렸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한 얼마간은 원래 남편이 직장에서 벌어오던 금액의 거의 3, 4배를 집에 가져다 줬으니까요. 사업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고 나서 바로 그런 이익을 얻기란 정말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일이 정말 잘 풀리려고 이러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초반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은 정말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아직은 견딜만 해. 그리고 아직은 빚도 없잖아. 남편은 꽤 오랜 시간 집으로 생활비 한 푼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만 했고요. 그게 시작된 시기가 지금 저희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였을 쯤이니 그렇게 생활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되었네요. 제가 왜 둘째를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건지 아시겠죠? 양가의 집안이 여유로운 편이기는 했어도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한 돈은 조금 해줄 수 있는 정도여도 말이죠. 그마저도 양가에서 한두 번씩 받고 나니 더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군요. 저나 남편 모두가 말입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만두라고 저라도 나서서 타일렀어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그 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이나 공부도 저보다 훨씬 낫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 그 말을 몸소 증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런 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언니만 예쁘다고 하고 언니만 잘났다고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았으니 저로서는 조금 그럴만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저도 사춘기였고 어렸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라면서 저희 자매는 정말 잘 지냈어요. 누가 물어도 저는 언니랑 정말 친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언니는 제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결혼이던 저와는 달리 언니는 선을 봐서 한 결혼이었어요. 저는 선호하는 만남의 방식은 아니기는 했지만 언니의 성향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내성적이라 밖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리고 공부, 일, 집,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너희 언니는 누구랑 억지로 만나게 해야 해. 안 그러면 절대 남자도 못 만나고 평생 혼자 저렇게 늙을 거다. 언니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엄마의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도 저희 언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대충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형부의 첫 만남 이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사람이 참 남자다워. 그거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일단은 칭찬이야. 더 만나봐야긴 하겠지만. 나중에 언니가 결혼하겠다고 형부를 저에게 소개해줬을 때 언니가 형부를 처음 만나고 와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바로 알겠더군요. 형부는 생김새부터 말투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남자다운,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조금 거친 편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지방이고 또 남중남고를 다 나와서 입도 험하고 막 뭐 넘어뜨리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셔요. 그렇게 말하며 허허 웃는 형부를 보고 언니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한 건지도 알겠더군요. 그런 얼굴로 그렇게 웃으니 사람이 참 천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부에 대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형부는 고향이 지방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사돈댁이 지방에서 땅이 많은 땅부자라고 들었어요. 뭐 그래서인지 형부는 뭐든 턱턱 샀고 언니에게 비싼 선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지역의 자랑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서울로, 그것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대학을 진학한 사람은 형부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집안에 돈이 많아서 온갖 과일을 다 해가며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형부의 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말이죠. 언니는 그런 형부가 다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다고 하기는 했어요. 사람이 너무 즉흥적이기는 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성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끌린 거 아니야? 참 이상하게도 또 그런 게 멋져 보이더라. 나는 너무 정해진 삶만 살아서 그런지. 언니는 형부의 즉흥적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걱정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런 모습의 형부에게 매력을 느낀 거긴 하거든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언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들 하잖아. 연애는 그런 사람이랑 해도 결혼은 그런 사람이랑 하면 안 된다고. 언니 배우자니까 언니가 고민해보고 결정해. 나는 언니 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형부랑 결혼하는 걸 택할 거라는 걸 말이죠. 많이 좋아하는 게 보였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도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대로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예상대로 형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날 언니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즉흥적이라 걱정된다던 언니의 말이 그냥 기우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남편이 준비하고 하는 사업이 훨씬 비전이나 아이디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사업이 꼭 그것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운이었습니다. 하하, 나도 이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 형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능력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에헤, 운이 좋다고 해도 그게 맞는 거지 뭐. 이게 이렇게 풀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놀랐는데. 동남아에서 대박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돈을 긁어 모은다고 뒤에서 형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기는 했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기는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건데 누구는 대박이 났고 누구는 겨우 빚만 지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형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부쩍 남편이 저에게 더 많이 사과하는 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기는 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잘 숨기고 살았거나 미처 몰랐던 건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형부가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 그래야 할까요? 묘하게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것마저 제 탓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서 자격지심 같은 게 생긴 건 아닌지 형부는 달라진 게 없는데 혼자 괜히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닌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형부는 아주 확실하게 저희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특히 남편을 말이죠.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이제라도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다니는 건 어때? 형부의 그 말에 남편이 순간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웃었어요. 조금만 더 해보고요. 조금만 더 해보다가 그 소리 하다가 망한 사람들 내가 한둘 보는 줄 알아?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언제까지 마누라 저렇게 고생시킬 거야? 딱 보니 생활비도 제대로 못 가져다 줄 것 같은데 그 지경이 되면 솔직히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 집안 식구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남편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아마 형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을 막기 위해서 혹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 설사 진짜 걱정이라 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겠죠. 그 말에는 남편이 절대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후회하면 늦어. 그때는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고. 자네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 사업하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절대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 이만큼 했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안 되는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사업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알 거 아니냐? 거기서는 참지 못하고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그런 저를 눈치채고 남편이 살며시 제 손을 잡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이죠. 그러기 전에 그만둬야죠. 형님 말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취직도 금방 다시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도 되고. 누가 보면 굉장히 챙겨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표정과 말투, 모든 것들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게 보여서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부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야겠다고 말이죠. 자존감 도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함께 있으면 내가 정말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내 자존감을 훔쳐간다고 말이죠. 형부가 딱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니 정확하게 본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부터 남편과 저를 만나면 꼭 자신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무시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됐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으니 물론 속으로 비교하고 기분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고 배려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손 아래의 사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형부는 예의, 배려,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성공이 주는 변화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성공하거나 위상이 달라지거나 하면 어깨의 벽돌을 100개쯤은 올린 것 같이 거들먹거리며 남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이죠. 저희 형부가 딱 그랬어요. 그걸 몇 번 겪고 나니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형부를 만날 자리를 만들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게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니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 형부가 다 같이 밥 먹자고 자리 한번 만들자는데 너희 시간 언제 괜찮아? 언니의 그 말이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언니는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말이죠. 몰라서 저러는 거면 눈치 한번 더럽게 없다 싶었고 모른 척을 하는 거라면 기분이 더더욱 나빴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야기했어요. 형부랑 같이 밥 먹는 자리는 영원히 시간이 안 괜찮을 예정이야. 라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였지만 언니가 놀란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잠시 말이 없던 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형부가 너 기분 나쁘게 한 일 있었니? 모르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야? 어느 쪽이든 둘 다 언니한테 실망이니까 다시는 그런 일로 나한테 연락하고 묻지 마. 나는 형부 따로 볼 일 없어. 그래도 나는 내 남편 그렇게 업신여기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밥 먹고 그럴 만큼 비위가 세지 않아. 언니도 알잖아. 그 누구보다 제 성격을 잘 아는 언니니 제가 하는 말을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싫은 사람이랑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말을 알아들은 건지 언니는 잔뜩 기가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언니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계속 얼굴을 보고 살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거면 몰라도 말이죠. 그날은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당연히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었고 그런 자리는 도저히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라도 말이죠. 그래서 언니와 그 통화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언니네 부부를 보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처제. 오랜만이네. 얼굴 잊어버리겠어. 네. 형부는 웃으며 저에게 그렇게 안부의 인사를 했지만 솔직히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날 남편에게 이러쿵 저러쿵 떠들며 남편을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던 형부의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싫은 사람이랑 밥을 먹으면 꼭 탈이 났거든요. 형부는 제 그런 반응에 어딘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지만 저는 그런 걸 신경 쓸 생각이 없었어요. 언니와 남편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표정으로 형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걸 말이죠. 뭐 형부도 알았을 테고요. 알라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저는 설마 저희 부모님이 다 계신 자리에서 그것도 엄마 생신에 형부가 또 그때 했던 것처럼 그런 말을 하며 사람을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는 짓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형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생각한 거더군요. 저희 형부는 제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상상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사업 안 접었다며? 바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언니가 말리기는 했어요. 엄마 생신날 그런 일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라고 돌려 이야기하더군요. 입을 다물라는 소리를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만날 일이 없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 어찌나 바쁜지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으시잖아. 되려 그렇게 이야기하며 비꼬기까지 했으니까요. 평소에 저라면 아마 욱해서 거기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또 저를 말리려는 듯 제 손을 잡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날은 저희 엄마 생신이었어요. 엄마 생신날 자식들끼리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 꾹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도 그렇게 들어서 아직도 그렇게 철이 없으면 어떡해? 저제 얼굴을 좀 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볼 때마다 얼굴이 안 좋구만. 너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진짜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저도 이제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는 형부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고민을 한다고? 아이고, 자네는 정말 답도 없고 정신도 못 차렸구만. 형부, 그만하세요. 오늘은 엄마 생신이잖아요. 오늘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 그리고 내가 무슨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저쟤는 나를 무슨 이상한 말이나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더라. 형부는 되려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자신은 저나 남편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제가 날카롭게 대응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그날도 이미 저나 남편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형부가 아주 보란듯이 엄마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아마도 저희 보라고 더더욱 그런 선물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저희는 용돈도 겨우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소소한 금액이었어요. 저희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용돈을 주냐 하셨지만 그 말이 사실 더 아팠거든요. 부모님께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았던 것도 있어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형부에 이어지는 말들은 차마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부모님들한테까지 돈까지 빌리고 이렇게 부모님 생신날 좋은 선물 하나 못 해드리는 정도면 복이라는 게 맞지.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건 그냥 자네 욕심 아니야? 가족들 고생시키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는 가장이 어떻게 제대로 된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듣기에 따라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형부가 할 건 아니죠. 형부가 저희 남편 사업하는데 뭘 도와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으면 저도 참았을 겁니다. 사람이 본인 주제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다들 고생시켜가면서 고집을 피우나? 어? 그거 엄청 이기적인 거야. 알아? 네, 잘 알죠. 아이쿠, 지금 웃음이 나와? 아마 남편은 그 상황을 너무 무겁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웃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고요. 자네 지금 더 늦어지면 어디 받아주는 회사도 없는 거 알지? 설마 내가 전에 우리 회사 취직시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러는 거면 다시 생각해. 나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해도 능력 없는 사람은 안 써.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언제 저희 남편이 거기에 취직시켜달라고 했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정말로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게 되는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부의 회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는 말 안 해요. 이래봬도 고급 인력인 거 모르세요?
제가 비꼰 거였습니다. 형부 회사가 아무리 잘 되는 중이라고 해도 아직은 작은 회사였어요.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공백이 길다고 해도 나가면 받아줄 회사들은 많았어요. 물론 대기업은 아니라도 말이죠. 그래서 형부네 회사보다는 크고 대우도 좋을 회사들이었습니다. 뭐? 형부네 회사 그 정도 아니라고 돌려서 비꼰 거였는데 평소에는 오지게 눈치 없는 척하더니 그건 또 단박에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바로 저에게 그렇게 대받아 친 거 보면 말이죠. 형부, 지금 성공해서 기분 좋은 것도 알고 그리고 어깨뽕이 하늘에 치솟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형부 회사가 우리 남편 학벌이 들어갈 회사는 아니지 않아요? 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현실적으로. 제 말도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매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저한테 했던 말들을 제가 그냥 그대로 대받아 친 거였어요. 그런 회사를 우리 남편 같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왜 들어가냐는 말을 한 거죠. 형부는 욱한 것 같았습니다. 나보고 지금 주제를 모른다는 거야? 저는 그런 말은 한 적 없는데요. 형부랑 달리 저는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뭐? 저제 지금 말 다 했어? 덜 했으면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성공했다고 으스대면서 무시하고 잘난 척해서 형부 옆에 지금 사람들 제대로 붙어 있기나 해요? 다들 뒤에서 엄청 형부 욕하고 있을걸요? 그니까 형부도 정신 좀 차려요. 그러다 결국 옆에 아무도 안 남을 테니까. 이게 보자 하니까. 왜요? 고작 이 정도 말도 못 참아요? 내 남편한테는 이보다 더한 말을 해도 참았는데. 아마 거기서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저도 형부도 끝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만하라고 소리쳤고 그제야 언니와 남편이 저와 형부를 더 적극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 장모님을 보고도 더하는 건 본인도 오바라고 생각했던 건지 어떤 건지 형부도 입을 다물었고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언니도 같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언니네와 함께 모일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어요. 연을 끊는다고 선언하고 그런 건 아니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기는 했습니다. 언니와는 간간히 안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서로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정말로 사업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또 한 번 잘 풀릴 뻔한 기회가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하늘도 참 얕궂죠. 그렇게 마음을 꼭 접으려고 하면 선심을 쓰듯 기회를 한번 쓱 던져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다행이죠.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망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자본의 문제가 컸어요. 사업이 잘 되려면 투자라는 것도 해야 하는 건데 전혀 그럴 돈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다 끌어다 쓴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기는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진지한 얼굴로 제게 이러더군요. 나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나 봐. 나는 정말 주제를 몰랐던 것 같아.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가 잔뜩 죽어서 심지어 눈에 눈물마저 고인 채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로했어요. 뭐 그런 말을 해. 당신 고생만 시키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고 죄송스럽고 그러네. 남편의 그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정말 딱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남편 성격에 이만큼 오래 아내를 고생시키고 가족들에게 돈도 빌리고 또 이제는 은행 빚까지 지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채 실패하게 된 거라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또 남편 성격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이 남겨질 저와 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 남편을 너무 잘 알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말 인간관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시점은 내가 힘들 때라는 거 말입니다. 다들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뭐 이해가 아예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게 겁이 났던 거겠죠. 저도 그런 의도가 맞기도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락까지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빌려줄 수 없다고 했으면 저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예 연락도 받지 않고 손절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연락이 되는 친구들도 있기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여유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돈이 좀 있다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힘든 친구들은 하나같이 먼저 연락이 와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세상과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만 남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돈 나올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끝까지 몰려서 알게 되었을 때 마침 단 한 사람 생각이 나기는 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그건 바로 형부였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 사람에게만큼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부에게는 도저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힘들다며? 언니가 그건 어떻게 알아? 나 정말 너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까 화내지 마. 저도 모르게 언니의 전화를 굉장히 삐딱하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미안. 내가 요즘 예민해서 나도 모르게. 아니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사실 내가 오늘 전화한 건 언니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자신이 요즘 저희 집이 힘들다는 걸 형부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부가 얼마나 필요하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빌려주려고?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힘들면 도와줘야지 라고 형부가 했다고요. 형부가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던데? 사실 형부의 그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형부가 그동안 저와 남편에게 해온 것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또 저희에게 막말을 해대겠죠. 이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럴 권한이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어지간하면 절대 형부에게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이 되었고 그 예상은 절대 빗나갈 일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다 접고 은행 빚을 갚아가며 힘들게 살거나 눈앞에 온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남편이 평생 후회할 게 뻔했습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접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왔는데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는 거니까 말이죠. 사실 저도 엄청나게 고민했지만 그 고민의 끝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기는 했어요. 형부를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기로 하고 언니에게 전화해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는 남편이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그냥 내가 다녀올게. 따지고 보면 내가 빌리는 건데 당신 혼자 가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남편은 강경했습니다. 아마 저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부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저와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모든 일의 결정타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시작부터 저희를 깔보고 비꼬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제 파악 일찍 하라고 할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러게요. 그때 형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냥 다 수긍하는 거로 가기로 하자고 이미 이야기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형부가 무슨 말을 해도 형부의 말이 다 맞다고 하고 또 심한 말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요. 말은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흘리자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고 가족들을 다 고생시키느냐고.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내 말이 다 맞잖아. 형부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불러낸 걸로 생각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냐고. 내 말이 맞는데 니들은 왜 그렇게 나한테 개겼냐고요. 그러니까요. 형님이 다 세상을 더 오래 사셔서 저보다 더 잘 아셔서 하신 말일 텐데. 형부는 거 봐라 하는 얼굴로 으스대며 앉아있더군요. 정말 성격 같아서는 그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은 그런 얼굴과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거들먹거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형부는 굉장히 으스대는 표정과 몸짓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런 형부의 모습이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많이 세뇌하면서 온 자리였거든요. 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참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한 1000번쯤은 이야기했었는데 그 표정을 보니 그러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형부에게 필요한 금액을 이야기했어요. 형부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네. 네, 좀 그렇죠. 부담되시면 다는 안 빌려주셔도. 사실 그 돈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라 빌려줄 수는 있는데 헛돈 쓰는 거 아닐까 싶어서 이 돈 또 다 날려먹고 사업 완전히 말아먹을까 봐.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제가 어떻게 하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남편의 그 말에 형부는 한쪽 입꼬리를 당겨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어딘가 굉장히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왜 그런 예감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적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처럼 짖으면서 내 신발이라도 핥아봐.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인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하는 얼굴이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의 그런 표정에도 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내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 그 정도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빌려가려고 했다는 말이야? 양심도 없이? 명백한 조롱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형부는 처음부터 저희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것 봐, 내 말이 다 맞지 않았느냐? 하며 조롱만 할 생각이었을지도요. 그냥 가자. 여보, 일단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돈 빌리지 말자. 뭐? 인간 쓰레기? 돈을 빌미로 사람 불러다 내놓고 개처럼 짖으라는 둥, 신발을 핥아보라는 둥, 그런 쓰레기들만 뱉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 뭔데? 그렇게 말하고서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역겨워서 더 이상 마주보고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손만 꽉 잡아줄 뿐이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형부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언니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언니 남편이 우리 남편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둥, 신발을 핥아보라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댔다고. 나는 언니 남편을 형부로 대접할 생각 이제는 꿈에도 죽어도 없으니 언니가 언니 남편이랑 사는 동안은 언니를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 뒤로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깡그리 무시했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뒤로 언니랑 형부도 엄청나게 다투고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바로 형부에 대한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형부의 회사가 아주 많은 금액이 되는 돈을 탈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래 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이 갖가지 편법을 다 쓰기는 하지만 형부는 조금 심하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 술에 취해서 했던 말도 있고 말이죠. 저는 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예전에 형부가 어떻게 탈세했는지에 대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다 전달했어요. 친구가 놀라서 되묻더군요.
너희 형부 회사 아니야?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도 돼? 그 인간은 내 형부 아니야. 네가 좀 다 털어주라. 나야 뭐 실적 올라가고 좋은데. 망설이는 친구에게 꼭 좀 탈탈 털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징수될 수 있다고, 어쩌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친구가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건 제가 오히려 바라는 바라고 대답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형부의 회사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건너서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강도 높은 세무조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의 회사가 정말로 망할 위기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이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은영아, 나 지금 병원인데 좀 와주라. 무슨 일인데? 언니 어디 아파? 그게 아니고 네 형부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순간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 대 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도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말일 거라고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결말을 바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말이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엄청나게 떨려왔어요. 멍한 얼굴로 앉아있는 언니를 보고서는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걸 바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정말 아니었다고, 그리고 형부는 뻔뻔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혼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거든. 어? 이번 세무조사 때문만은 아니고, 나도 사람이고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막한 사람이랑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살 수 있겠니?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막말이 심하기도 했고, 이번 일 아니라도 이혼을 할 거긴 했어. 언니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 중이었다는 건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간 저희가 정말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면 어떡하라는 말이니? 그래도 아이가 있고 자기 식구들도 있는데. 언니의 뒤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돈댁이 보였습니다. 물론 형부의 잘못이었죠. 탈세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그걸로 조사받고 잘못한 일에 대해 징수를 한 거긴 하니까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먼저 제보를 한 사람이 저이기는 하잖아요. 마치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 기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니? 네가 이렇게 가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이거사. 그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생각보다 언니는 버틸만해 보이기는 했어요. 그 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언니나 조카한테,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한테까지 대물림 될 만큼은 아니기는 한 듯 싶더군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어서 그 자존심에 그걸 버티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국세청에 다니는 그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네 제보로 내가 일을 시작했다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는 게, 어차피 너희 형부 회사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아서 내부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던 회사였어. 네 제보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조사에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맞고.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제 기분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백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에게 형부의 탈세를 제보했다는 사실은 그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알지 못해요. 제가 지금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털어놓고 싶은 마음, 아니 털어놔야 하나 싶기는 하거든요. 적어도 남편과 언니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나 저를 아는 사람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제보한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사연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기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도저히 양심상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묻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내내 가슴 안에 응어리가 져서 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사연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제 심정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더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언니나 남편에게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대로 묻고 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꼭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보는 거니 꼭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기는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긴 해.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언니가 괜찮은 게 중요하지 뭐. 시어머니는 아직도 병원이신 것 같기는 하더라. 그 말을 듣는데 다시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더군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어떤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언니보다도 그 집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릴 만큼 말이죠. 형부의 회사는 고비를 한번 넘기긴 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망하지는 않았다고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져서 예전만큼의 이익을 얻기는 힘들 거라고들 하더군요. 경영권 문제로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다는 말과 직원의 반 이상이 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형부의 회사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듣지 않으려 피한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남편의 사업은 조금 잘 풀려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이게 무슨 인생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가 겪기는 했네요. 마치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라 그런 건지 가끔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정말 나한테 일어났던 일이라고? 뭐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제 생각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야기를 쓰는 내내 눈물이 나왔거든요.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어떠한 말도 흘려듣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사라지만 저에게는 너무 갸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만 있고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요즘 여름 감기가 독하다고 하는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너무 일찍 혼자 죽어서 여자 홀몸으로 큰아들 하나와 작은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고 여자로서의 제 삶은 아예 없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왜 그렇게 남편이 일찍 죽었는지 의미 없는 원망을 한 적도 많습니다. 만약에 남편만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내가 힘들 때 힘들더라도 이렇게까지 어렵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에게는 이미 자식이 2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좌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장난감 사주면 안 돼요? 다른 집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월급 타면 사줄게. 아싸, 알겠어요, 엄마. 엄마, 나도 옷 사주면 안 돼요? 형만 사주는 법이 어딨어요? 나도 사줘요. 나도 새 옷 갖고 싶어요. 그래, 녀석들아. 알겠다. 보채지 말아라.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애들 대학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는 내가 부모로서 제대로 뒷바라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은 없다. 무조건 아들 녀석들의 인생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방일은 물론이고 청소에 남의 집 종살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나이부터 참 별의별 일들도 많이 겪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어서 눈이 붓지 않는 날이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한 해 한 해 가면서 아이 둘이 커가는 것을 볼수록 후회란 없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엄마, 제가 안마해드릴까요? 라며 여느 아들들 같지 않게 살갑게 애교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엄마로서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들 커가는 걸 보면 그 힘든 것조차 저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 누구보다 잘하기로 소문이 날 정도의 수재였습니다. 가끔 학부모 상담으로 학교에 찾아가면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저희 첫째 아들은 솔직히 이런 데서 공부할 인재가 아닌 것 같다. 어디 영재원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인 제가 봐도 아들은 학교 성적도 잘 받아오고 평소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 그 나이대의 애들은 할 만한 질문을 안 하고 어디 어른들이나 할 법한 질문을 해서 저를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광경만 봐오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첫째 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둘째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차별하거나 하는 건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언젠가 큰아들이 커서 취직을 할 때가 된다면 대기업도 어렵지 않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은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할 때가 돼서 정말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큰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장하고 기특하던지. 역시 내 아들이야.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맙다, 진성아. 수고했어. 첫째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알린 날, 그날 평소 첫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파티 아닌 파티를 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 역시 취직을 했기에 둘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소고기 육전까지 한 상 가득 차려서 세 가족이서 정말 배 터질 때까지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취직을 한 만큼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취직을 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퇴사했어요. 아니, 이제 취직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무슨 퇴사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취직 준비할 때부터 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취직해서 일을 보니까 일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다른 곳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힘들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2달 만에.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요.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께만요.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이나? 아니, 그리 큰 돈을? 네, 사업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대출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엄마가 해주셨으me요. 해줄 수 있죠? 제가 잘 되면 배로 갚아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제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본인 아내한테도 비밀이라고요.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본 적이 많이 없었지만 사업 같은 큰일을 준비할 거면 제가 본 며느리 성격상 꼼꼼하고 야물딱져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 와이프한테도 비밀이라니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인데 그거는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사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며느리를 속이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어차피 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너무 믿었기에 성공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꼭 배 이상으로 갚을게요. 저만 믿으세요. 싱글벙글한 첫째 아들은 몇 달 동안 그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지 엄청 바빠 보였습니다. 연락을 해도 자기 너무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다고 하고 허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들이 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난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진성 씨한테 5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셨어요? 맞다. 미안하다, 아가. 너에겐 비밀로 하라 해서 입을 못 열었다. 그런데 무슨 일 있니? 어머니, 그 사람 큰일 났어요. 사업 확장하려고 무리하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사기꾼한테 걸려서 그동안 번 돈까지 다 날려버렸다고요. 그러게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저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거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를 못해서 당장 밖으로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돈벌이도 없을 뿐더러 이자도 아들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저지만 아들도 걱정이 되고 앞길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래 어쩌면 좋니? 그때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제게 며느리가 어머님, 그럼 저희랑 같이 사는 걸로 해요. 하더군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그리 말해준 덕분에 간신히 길거리 노인네 신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큰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망한 걸 큰아들 와이프가 선심 써서 이렇게 얹혀 살게 된 상황에 제가 어디 얼굴을 떳떳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눈치를 엄청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눈치 주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노인네 자존심이 뭔지 괜시리 더 틱틱거리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런 저에게 화 한 번 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무슨 친딸처럼 매일같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 누구보다 잘 대해주었죠. 어머님, 여기가 뭉치셨네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장 보러 가요. 매일 어머님 혼자 가시게 하기 죄송해요.
솔직히 굳이 거기서 누군가가 눈치를 봐야 한다면 저인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제 눈치를 봤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괜히 눈치 보며 제대로 기 한번 못 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저를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눈치를 보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나오는데 아무리 제가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저에게 잘해줬거든요. 솔직히 자기 일 하겠다고 나서다가 말아먹은 큰아들 때문에 완전히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덕분에 큰아들 집에서 사는 게 조금은 편했습니다. 정작 아들은 어땠냐고요? 매일 밤만 되면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세 한탄만 했어요. 제가 말리면 일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술을 안 먹냐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아들은 술을 먹으면 못된 말버릇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욕설을 했고 죽고 싶단 말을 반복했어요. 내가 그때 사기꾼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그 새끼한테 걸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자꾸 마셔요. 그런다고 없던 일이 돼요? 어떻게든 제기해야죠. 남편 술 먹는데 네가 왜 간섭질이야? 시간 남으면 가서 술이나 더 사와. 에이, 더러운 집구석. 얘야, 수진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봐도 너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다 병나 이놈아. 가족이 걱정하면 그만할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은 게냐? 옆에서 보고 있기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돌았고 저는 옆에서 말린답시고 말리지만 아들에겐 힘이 없었죠.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린 저한테 잘했어요. 제가 만약에 며느리였으면 자기 허락도 없이 몰래 사고친 남편 엄마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며느리 덕분에 젊을 적에도 못 해봤던 나들이를 수없이 했어요. 제가 평소 단 것은 안 좋아하지만 주전부리 먹는 것을 즐기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평소 가는 가게에 제가 좋아할 법한 것이 있다면서 제 팔짱을 끼고 데려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본인이 그걸 사왔다면서 저한테 슬쩍 선물이라고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괜찮구나. 다행이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앞으로 간간히 사다 드릴게요. 아휴, 뭐 그런데 돈 쓰니. 됐다. 원체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저인지라 비록 며느리가 뭐래도 건조한 반응밖에 내보일 수는 없었지만 며느리는 그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어 슬쩍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미안하구나. 내 아들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제가 왜 저러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이 일도 실패를 처음 해봐서 잠깐 방황하는 거예요. 금방 재기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 며느리의 믿음 덕분인지 아들은 서서히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해볼게요. 술도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아들은 그렇게 술을 끊고 다시 일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 정신을 차린 만큼 빨리 자기가 벌려놓은 짓을 모두 해결해서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그 어릴 적에는 수재의 영재 소리 듣고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취직도 좋은 곳에 할 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사업이랑은 영 연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차마 제 앞에서 내색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가끔씩 본인도 모르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아서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려면 한참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며느리가 어느 날 저랑 식사를 하다가
대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작은 칼국수집을 하나 열려고요. 어? 칼국수집을 말이니? 며느리는 원래 전업주부로서 있다가 아들이 사업을 망하고 나서 작은 회사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일 잘하다가 갑자기 칼국수집을 연다길래 뭔가 싶었죠. 들어보니까 본인 친정 쪽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보조로 일해도 들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칼국수집을 하면 진성 씨를 도와서 좀 더 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도 식당 일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 운영하는 게 힘들단다.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잘 해보려고요. 며느리는 참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 때문에 본인까지 덩달아 고생하고 있는 거였는데 전혀 그런 티 하나 내지 않았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저한테 말한 대로 딱 한 달 뒤에 작은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요새 워낙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칼국수집을 해도 얼마나 장사가 잘 되려나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며느리가 의외로 솜씨가 꽤 괜찮나 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식사를 먹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엄청 맛있다거나 장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조미료 크게 안 쓰고 맛도 좋고 양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는 소문이 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며느리가 와보라고 해서 칼국수를 맛보러 갔었는데 확실히 손맛이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동네 맛집으로 인기가 있다가 나중에는 그 소문이 꽤 여러 지역으로 퍼졌는지 멀리서 온 손님까지 맞이하고 그러느라 며느리는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열어서는 밤늦게 들어오고는 했죠. 그 정도로 바쁘면 사람을 쓰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서 다 하려고 그래? 고생하는 게 안 되어 보이는구나.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인다. 아니에요. 제 가게이니까 사장이 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직원들 관리도 되고요. 걱정하지 말고 쉬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죠. 뭐 제 가게도 아니고 며느리 가게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그때의 며느리 선택이 맞았는지 며느리는 거의 10년 사이에 가게 확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딱 동네 가게에 걸맞는 작은 크기였는데 이제는 직원도 10명을 넘게 두고 분점과 관련된 문의까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분점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점을 내면 더 돈 많이 버는 게 확실한데 왜 그러냐고 타박을 하기도 했지만 저도 몸이 하나인데 분점까지 가서 전부 일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머님 말씀대로 분점을 내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그래도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칼국수 맛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안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였죠. 물론 저는 분점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칼국수집이 대박나서 가게도 확장하고 이래저래 바쁜 시기에 며느리 돈을 타서는 또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몇 번 용을 썼어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해. 당신이 꼭 분점을 내야 해. 그게 내가 잘 되는 길이야. 아들은 참 제 아들이지만 며느리에게 뻔뻔스러웠어요. 이미 늘 바쁘게 일하는 며느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하질 않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하질 않나. 듣기에 민망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해줄 땐 돈을 줄 때뿐이었어요. 그 외엔 늘 예민해 있었고 신경질적이었죠. 엄마, 청소 안 했어요? 내가 방 청소 부탁드렸잖아요. 오늘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당신,
당신도 내 밥 앞으로 신경 써서 차려봐. 매일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어제 분명 고기로 해달라 말했잖아. 일하는 남편한테 풀떼기만 먹으라는 거야, 뭐야? 어렸을 때야 엄마 거리며 절 따랐던 아들이지만 흔히 이제는 제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많아지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의 요구에 군말 없이 다 따라줬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면 지금껏 그래왔듯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피곤한 얼굴이 안쓰러웠으니까요. 며느리 역시 저와 같았어요. 며느리도 한두 번 망했으면 그 뒤로는 본인이 칼같이 잘라서 돈 빌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제 큰아들을 믿어도 너무 믿는지 정말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알았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하며 주더라고요. 물론 칼국수집이 성공해 여유가 있었기에 그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며느리는 큰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다가 자기가 모아둔 돈까지 다 까먹은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못 참은 며느리가 한 소리를 했지만 아들의 반응은 기가 막혔어요. 아니, 네가 여자면 남편을 잘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네 돈 좀 까먹었다고 그걸 그리 아까워하냐? 돈은 또 벌면 되지. 아휴, 치사한 것. 여보, 말 좀 가려해요. 어머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아깝다 했어요? 나도 속상하니까 한마디 한 거잖아요. 됐어, 나가. 듣기 싫으니까. 엄마도 나가요. 아들이 이럴 때마다 제가 다 옆에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애들의 싸움을 말릴 수도 없었고 화가 났을 때 아들이 제 말을 들을 리도 없었고요.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래도 제가 한번 화를 내면 아들이 듣는 신용을 하긴 했어요. 얘야, 고만 못하냐? 대체 네 아내를 뭘로 보는 거야? 뼈 빠지게 일해서 너 사업할 돈 마련해주고 생색 한 번 안 냈던 애다. 네가 술 마시고 돌아다녔을 때도 나한텐 언젠가 잘 될 거니 기다리자고 먼저 말해주던 애야. 그런 애한테 꼭 그리 말했어 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말밖에 못하는 거야. 네 엄마조차 아들 집에서 이러고 살면서도 불만 한 번 없이 살고 있다. 근데 왜 아들 너만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징징대고 화풀이하는 게야. 알겠어요, 엄마. 아내한테 잘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끝나곤 했어요. 제가 화를 내는 식으로 중재를 하면서요. 며느리는 그러면 저에게 고마워하다가 혼자 슬쩍 나가 눈물을 흘리고 오곤 했습니다. 제게 내색하려 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며느리 얼굴을 보면 눈가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죠. 그러면 제 아들놈 때문에 저러는 게 안쓰러워 저도 한숨을 푹 쉬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젠가 며느리 모르게 혼을 낸 적이 있었어요. 진성아,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얼른 취직을 해라. 언제까지 며느리한테 얹혀 살 거니? 너 학벌도 좋겠다, 머리도 똑똑하겠다.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다. 대기업도 들어갔잖니. 얹혀 살다니요? 누가 얹혀 살아요? 저 돈 벌고 있어요.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이거 대박 날 거라고요. 왜 저를 안 믿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가기는 어딜 가요. 저 써주는 데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건 다 옛날 일이라고요. 엄마도 아내가 돈 좀 버니까 거기에 붙고 싶어요? 그러냐고요? 아니,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 진성아. 아들이 얼마나 그날 길길이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제 눈앞에서 물건까지 집어던질 기세로 화를 내는데 처음으로 아들이지만 무서움을 느꼈어요. 아마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 아들이 무섭다는 느낌. 저는 나이 먹어 처음 느껴보았어요. 서럽기도 했죠. 왜 내 손으로 키운 아들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요. 아무튼 이미 자기 사업을 하는 맛에 빠져버린 아들이 제 말을 들을 리 없었고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며느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물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제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해 못할 놈이 제 큰아들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큰아들이었다면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계속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지가 뭐가 잘났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느라 힘든 와중에 술집을 다니면서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다 밟힌다고 아들놈이 숨길 생각도 안 하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제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옷을 빨려고 보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짙게 나는 거예요. 이상해서 냄새를 맡다가 주머니에서 술집 영수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놈이 설마... 심장이 다 두근거리더라고요. 이게 진짜면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보았는데 연락처에 이미 모르는 여자 이름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날 전 조용히 아들을 방으로 불렀어요. 얘, 너 바람피니? 이거 뭐니? 너 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치는 거야? 아, 엄마.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놀러 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요. 이게 신경 안 쓸 일이니? 너 이거 수진이가 알면 어쩌려 그러니? 저번에 보니까 여자애한테 전화까지 걸려오던데. 엄마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계속 울리는데 봤지? 받아보니까 웬 젊은 애더만. 너 그 나이 어린 애랑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이놈아? 부끄럽지도 않아? 창피하지도 않냐고. 수진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 그걸 왜 엄마가 받아요?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저한테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제 주머니 뒤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은 기세등등했어요. 바람피는 걸 걸렸지만 너무 당당했고 그게 마치 뭔 죄냐는 듯 절 보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어쩜 이럴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제게 앞으로 함부로 주머니 뒤지지 말라, 사생활 침해하지 말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다가 토로하겠습니까?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저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그 뒤로도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대놓고 여자 향수 냄새를 뒤집어 쓰고 집에 오는 걸 제가 발견해서 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어차피 들키게 될 걸 왜 그 고생을 한 건지. 어느 날 드디어 며느리가 알게 되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정말 어쩌려고 이래요? 진짜 끝까지 가려 하는 거야? 야,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런 거 가지고 날뛰어. 그냥 한두 번 만난 애야. 기가 막혀. 한두 번 만난 애? 한두 번 만난 애와 여관 가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래요? 나 당신 휴대폰 다 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씨, 진짜 더럽게 짹짹거리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피지. 적당히 해라, 어? 며느리는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 울면서 아들한테 뭐라 하는데 아들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되려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리 예민하게 구냐는 둥,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는 둥.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져 오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너 이놈 자식아, 너나 그만해.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도 놀란 토끼 눈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분노가 삭혀지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되바라지게 구는 것도 못 볼 꼴이었지만 그간 아들에게 느낀 화와 실망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잠시 말을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전 그 길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어요. 그런데 바깥바람을 맞자마자 순간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절 찾으러 나왔고 와서는 꼭 껴안아주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그럼 넌 괜찮니?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오히려 절 위로해주는 며느리 덕에 그날은 눈물을 멈출 수 있었어요. 아들이 변했냐고요? 아들은 그 뒤에도 망나니 짓을 계속했어요. 솔직히 어미로서 다 큰 아들놈에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온갖 문제로 사고를 치는데 참. 다 큰 아들한테 매번 이런 문제로 혼을 낼 수도 없는 일이고 며느리도 그것 때문에 속 썩으면서 아들이랑 자주 싸우게 되었어요. 전 대놓고 나서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똑 부러지는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걸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나서지 않아도 며느리가 알아서 다 해결할 거라고.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아들과 싸운 뒤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지만 왠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못난 아들을 제 뱃속으로 낳았으니까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저놈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다 내 잘못이야. 나를 원망하거라. 늘 착하고 바르기만 한 너한테 이게 무슨 벌인지. 참,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으세요. 남편도 다시 안 그런다고 하니 믿어봐야죠.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며느리를 보고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아들 집에서 며느리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큰아들도 이제 더 이상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동네 또래 할망구들이랑 조금 친해져서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그 동네 친구들이 돈 모아서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제대로 밖에 나가본 지가 손에 꼽았는데 제주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 먹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돈 필요할 때 며느리한테 말했으니까요. 이번에 동네에서 알게 된 할망구들이 같이 제주도 좀 가자는데 네가 비행기표 좀 끊어주라. 평소 며느리는 제가 뭘 부탁하던 늘 웃는 얼굴로 알겠어요 어머님 하면서 다 들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날은 냉랭한 얼굴로 쌩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싶어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애엄마한테 말하세요. 하지만 아들한테 이야기해도 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대충 며느리 기분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 때 슬쩍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 꼭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아들 녀석한테 이야기했더니 너한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찾아봤더니 요새 비행기표 얼마 안 하니까 그것만 좀 끊어줘라 라고요. 근데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니, 너 왜 그러니 갑자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스러워서 휴지 하나 건네지 못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옷소매로 눈물을 뻑뻑 닦았던 며느리가 여전히 울음기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산 이후로 지금껏 10년 동안 용돈 안 드린 적 있어요? 이쯤 되면 식당 와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일손도 거들어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게도 힘든데 어머니만 팔자 좋게 여행이라뇨. 솔직히 어머님, 10년 동안 밥만 축 내시고 한 번이라도 제 일 도와줘 보셨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저렇게 망나니로 키웠으면 제발 눈치 좀 있으세요. 며느리 가게가 잘 되고 있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가게 나가서 일을 하고 늦게까지 들어오길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용돈이 변하지도 않았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하게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던 건데 설마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뭐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화내는 꼴을 못 봤던 며느리인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분노를 내보일 줄은. 그날 이후 저는 큰 충격을 먹고 식음을 전폐하다 방에 누워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를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서는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게 돈 없고 능력 없는 아들 둔 서름인가 싶고 그렇다고 성질대로 집을 나가자니 갈 곳도 없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제 자신이 한심했던 적이 없는데 며느리 큰 소리에 아무 말도 못하고 기껏해야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시위나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게 그 어느 때보다도 화가 나고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며칠 뒤에 며느리가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냈으면 안 됐는데 순간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터진 거라고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님, 정말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며느리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때는 성질 좀 죽이고 앞으로는 그냥 그러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때는 안 그래도 서러운 와중에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고만장해져가지고는 며느리한테 오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10년 동안 밥만 축내고 일손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근데 아무리 아들이 못났다고 해서 어른에게 그런 막말을 해야 네 속이 시원했니? 너도 늙어봐라.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 그런데 넌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미안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며느리는 몇 번 더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며느리한테 나쁜 말 많이 했어요. 네가 지금 가게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유세를 부리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될 것을 뭘 잘났다고 그렇게 따박따박 소리를 지르느냐. 그 뒤에도 한 번 정도 며느리가 또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때도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며느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받아줬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냉전 아닌 냉전이 2달째 이어졌습니다. 저도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며느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제 아들은 물론 저까지 함께 보살피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조금 마음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하려고 찾아왔을 때 냉정하게 막말을 하며 화를 낸 제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는 걸 몰랐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평소 힘든 것도 얘기 한 번 안 하고 스스로 잘 이겨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뭐든지 혼자서도 잘하는 그런 애이고 굳이 제가 뭘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먼저 며느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평소 좋아하는 말린 곶감을 들고서요. 수진아, 나다.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들어오세요. 그냥 내게 좀 사과를 하고 싶어서 왔단다. 네? 어머니가 왜? 그간 많이 반성했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좀 많았니? 정말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리 많이 했는데 네 말 한마디에 내가 삐지고 토라진 게 참으로 속이 좁았던 것 같구나. 정말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늙으면 자존심만 남아서 괜히 내가 너한테 더 뻗대고 그랬던 것 같다. 그간 내가 너무 무심했어. 네가 그리 식당에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무뚝뚝하게 굴기만 했어. 지금이라도 날 좀 받아줄 수 없겠니? 어머님. 그런데 순간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눈물을 왈칵 터뜨렸고 저를 꼭 껴안았어요. 어머님,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말을 듣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그만 울면서 며느리를 품에 안았어요. 지금까지 며느리가 그저 건강하고 강한 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느니 자꾸 말랐더군요. 아마도 제 아들놈 때문에 고생하느라 그리 된 거였겠죠. 또 무심했던 저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린 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나가 며느리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며느린 힘들다고 돌아가시라고 손살을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얼굴 보러 나온 셈 치고 계산대에 앉아 있답니다. 며느리 마음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돈독해졌으니 참으로 다행이죠. 그리고 아들놈 사업은 요즘 조금씩 풀리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바깥으로 도는 횟수도 좀 줄어들었네요. 다행이죠. 전 앞으로 마지막 남은 날까지 제 딸 같은 며느리 잘 보살피고 귀하게 여겨주다 가려 합니다. 며느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